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100세까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두 발로 건강하게 걷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 건강의 중요성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앞꿈치가 찌릿찌릿거려요. 병원에 갔는데 노화로 인한 족저근막염이라고 치료가 어렵다네요. 바닥을 디딜 때마다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고질적인 증상은 반복되게 일수이고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증상에 대한 치료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0세 건강 두 발에 달려있다. 100세 시대 두 발 혁명입니다. 이 책은 발 건강을 잃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발 건강관리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발 질환의 문제 원인과 핵심이 풋코어 근육에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풋코어 근육은 발 구조의 안정성을 담당하고 노면을 잡아주는 발의 접지력의 원천이며 발이 바닥을 박차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풋코어도 근육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조용히 서서히 무너져 발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책에서는 풋코어가 튼튼한지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자가 검진법은 물론 풋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셀프 운동법, 그리고 종아리 스트레칭 등 발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맨발 걷기의 효과 및 주의사항도 가득 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당신의 건강 수명은 두 발에 달려 있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유. 발이 제2의 심장인 이유는 심장과 함께 전신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의 펌프질을 통해 혈액은 동맥을 타고 전신으로 보내졌다가 다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발끝까지 내려간 피가 중력을 거슬러 1m 이상의 거리를 다시 올라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에 있는 전체 혈액량의 70%가 정맥에 있는데 이를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것은 심장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발과 종아리에 있는 근육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발과 종아리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정맥과 림프관들이 쥐어짜여지고 정맥 혈관 안에 있는 판막의 작용으로 혈액을 심장 방향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2의 심장은 발과 종아리를 합쳐서 일컬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과 종아리의 근육은 심장의 파트너 역할을 하며 전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따라서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제2의 심장이 잘 뛰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발과 다리의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육을 쥐어짜야 아래로 내려왔던 혈액이 원활하게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다리가 붓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2의 심장인 발과 종아리의 운동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심장이나 신장 등의 문제가 있어도 다리가 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 없이 운동 부족만으로도 다리가 붓기도 합니다. 근육 운동이 부족하여 내려갔던 혈액과 림프액이 충분히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아래쪽에 정체되어 발과 다리가 붓는 현상을 림프 부종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붓기가 좀 빠져 있는데
장시간 다리를 내려놓고 있으면 다리가 다시 붓는 게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후 저녁 때 양말을 벗으면 피부에 양말 주름이 쪼글쪼글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같은 이유에서 다리가 붓는 경우입니다. 오래 서 있기만 하고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붓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당연히 자주 움직이고 많이 움직일수록 더 좋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제2의 심장이 놀고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장시간 서 있으면서 발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심장은 일을 시키고 제2의 심장을 놀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앉은 자세나 제자리에 서 있더라도 까치발 들기나 발목 돌리기, 발가락 꼼지락거리기 등을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걷기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슬슬 산책하듯이 걷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천천히 걸을 때는 다리 근육이 충분히 수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걸을 때는 발과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느끼면서 힘차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빠른 걸음으로 소위 빨빨거리고 다닌다고 표현하듯 걸어야 제2의 심장이 힘차게 작동하게 됩니다. 몸이 불편하여 힘차게 걷기 어려운 분들이나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는 분들은 앉은 자세에서 수시로 뒤꿈치 올리기, 앞꿈치 올리기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면 좋습니다. 이때 뒤꿈치와 앞꿈치를 끝까지 올리면서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야 합니다. 제2의 심장이 멈추면 안 되니까요. 발 건강의 핵심, 풋코어가 중요한 이유 3가지. 발 건강의 핵심은 내재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풋코어 근육이 발 건강의 코어인 셈입니다. 발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많은 경우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거나 재발하는 이유가 바로 풋코어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발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았다면 풋코어 근육 때문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풋코어란 발 아래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고 발 건강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풋코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크게 3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풋코어 근육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풋코어 근육은 족저근막과 함께 체중 부하로 아치가 낮아지면서 바닥 쪽이 과도하게 늘어나려는 것을 견딥니다. 또한 풋코어 근육의 능동적 수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꿈치를 뒤꿈치 방향으로 끌어당김으로써 발의 아치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풋코어는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풋코어가 튼튼하면 발이 짱짱하고 건강하지만 풋코어가 흐물흐물하면 아치도 낮아지고 발에 여러 가지 구조적 변형이 발생합니다. 바닥을 잡는 힘, 접지력의 원천 풋코어. 풋코어 근육이 중요한 2번째 이유는 접지력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발이 약하면 전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발이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발바닥에도 힘이 있습니다. 바로 발이 바닥을 잡는 힘, 접지력입니다. 접지력은 평소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발이 바닥을 잡는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손으로 물건을 잡듯 발가락으로 바닥을 움켜쥐는 것은 아니지만 발은 노면 환경과 자세에 따라 순간순간 정교하게 움직이며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며 힘을 쓰는데 이게 바로 접지력입니다. 발바닥과 5개의 발가락에 적절한 힘이 들어가서 상황에 맞게 발이 바닥에 밀착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접지력입니다. 접지력의 원천은 바로 풋코어입니다. 풋코어가 강하면 접지력이 좋고 튼튼한 발이고 풋코어가 약하면 접지력이 약한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지력이 약하면 몸의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운동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스쿼트 운동과 발목을 강화시키는 종아리 운동을 주로 강조하지만 발바닥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발바닥 힘이 약하면 발에서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종아리와 허벅지가 튼튼해도 소용없습니다. 발바닥 힘은 신체 균형의 뿌리이자 기본입니다. 풋코어 근육이 중요한 3번째 이유는 풋코어가 발의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발이 가진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하는 능력입니다. 걸을 때 발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부드러워졌다가 단단해졌다가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걷거나 달릴 때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이 딱딱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 흡수가 되지 않아 충격이 그대로 몸으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다시 바닥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발이 계속 부드러운 상태로 있으면 어떨까요? 발이 물렁물렁하면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발이 바닥을 박차고 나갈 때는 단단하게 조여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바닥에 착지할 때는 부드러워져야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발은 이렇게 걸을 때마다 매 순간 부드러워졌다가 단단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발의 이런 카멜레온 같은 기능은 뼈와 관절의 모양, 그리고 근막과 근육의 작동으로 생깁니다. 따라서 풋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이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걸을 때 충격 흡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충격이 전달되어 발에 통증이 생기고 발이 단단하게 조여지지 않으면 발 근육에 무리가 와서 쉽게 발이 피로하고 많이 걷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보면 풋코어는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접지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발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풋코어는 조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5개의 발가락 사이사이가 모두 벌어지도록 발가락을 쫙 벌려보세요. 또 발가락을 모으고 구부리고 펴는 동작이 모두 잘 되는지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혹시 잘 안 되거나 발에 쥐가 난다면 풋코어가 약해졌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풋코어 자가검진법. 과연 나의 풋코어는 건강할까요? 근육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초음파나 MRI 검사가 필요하지만 풋코어 근육들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간단히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동작들을 따라해 보세요. 잘 된다면 풋코어 근육의 기능이 좋은 거고 잘 안 된다면 풋코어 근육의 약화나 퇴화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발가락 곧게 펴기. 1.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서 맨발로 앞꿈치와 뒤꿈치가 모두 바닥에 닿도록 한다. 2. 그 상태에서 5개 발가락의 모든 마디마디를 완전히 곧게 쫙 편 상태로 바닥을 누른다. 3. 발가락의 아랫면이 바닥에 모두 닿도록 힘을 줘서 누른다.
이때 구부러진 채로 완전히 쫙 펴지지 않는 마디가 있으면 안 된다. 엄지발가락 올리기. 1. 발가락 곧게 펴기 완성 자세에서 시작한다. 2. 엄지척 또는 엄지 1등을 하듯이 엄지발가락만 최대한 위로 젖혀 올린다. 이때 나머지 발가락은 곧게 쫙 편 상태에서 바닥을 누르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팁. 엄지를 들 때 나머지 발가락이 버티지 못하고 구부러지거나 바닥에서 떨어진다면 해당 근육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발가락 벌리기. 1. 뒤꿈치와 앞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5개 발가락을 모두 들어 올리고 사이사이가 모두 벌어지도록 쫙 벌린다. 팁. 부채살 펴듯이 또는 개구리 발가락처럼 쫙 펴져야 한다. 2.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만 내려서 바닥에 붙인다. 2번째, 3번째, 4번째 발가락은 높이 들고 쫙 벌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팁. 이 동작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했다면 근육이 개별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발가락 모으기. 1. 모든 발가락을 곧게 편 상태로 2번째 발가락을 중심으로 나머지 발가락을 모두 모은다. 모든 발가락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발가락이 구부러지면 안 된다. 팁. 잘 이해가 안 된다면 5손가락을 쫙 편 상태로 손가락 사이에 틈이 없게 밀착시킨다. 같은 동작을 발로 한다. 혹시 잘 안 되시나요? 발이 아파서 병원에 오는 분들에게 이런 동작들을 해보라고 하면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이게 안 되네? 왜 안 되지? 하면서 신기해하거나 황당해합니다. 누구나 이런 동작들을 수행하는 풋코어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풋코어 근육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소홀했기 때문에 약해지거나 퇴화돼서 이런 동작들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자체로서도 큰 수확입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계속 방치했다면 앞으로 풋코어는 더 약해질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풋코어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남은 인생을 2발로 걸으며 건강하게 보낼 것인지는 풋코어에 달려 있습니다. 제대로 고른 신발이 발 수명을 결정한다. 신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은 발을 보호하는 겁니다. 등산이나 행군 등 힘든 상황일수록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창이 두껍고 단단해서 잘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흔히 바닥이 부드러운 신발이 편한 신발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많이 걷지 않을 때는 신었을 때 편한 신발이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만보 걷기를 하면 발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신발이 발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발 바닥이 잘 꺾이면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족저근막을 포함한 바닥 쪽 구조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창이 두껍고 단단하면 신발이 잘 꺾이지 않으니까 신발 안에서 바른 보호를 받습니다. 대신 안창이나 깔창은 푹신하고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등산화나 안전화처럼 발을 보호하는 기능이 많은 신발을 영어로 맥시멀 슈즈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발을 보호하는 기능이 극대화된 신발입니다.
뒤축은 뒤꿈치를 단단하게 잡아줌으로써 뒤꿈치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휘는 것을 방지하고 발목 부분도 발목을 안정감 있게 감싸줘서 접질리는 것을 예방합니다. 따라서 많이 걷거나 발이 아플 땐 맥시멀 슈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발을 잘 보호하는 맥시멀 슈즈만 매일 신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맥시멀 슈즈는 두껍고 무거운 만큼 다리를 피로하게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굳이 신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발이 항상 보호만 받다 보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발의 기능이 많을수록 그만큼 발 고유의 기능을 덜 사용하게 되어 당장은 편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과잉 보호가 결국 발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발 고유의 기능을 살리고자 신발의 기능을 많이 덜어낸 신발도 있습니다. 거의 발을 최소한으로만 보호하는 신발이라고 해서 미니멀 슈즈라고 합니다. 맥시멀 슈즈와는 반대로 바닥이 얇고 낭창낭창해서 쉽게 꺾이고 쿠션도 없습니다. 뒷굽도 없고 뒤축이 발목을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학생들이 즐겨 신는 얇은 천으로 된 운동화나 아주 얇고 가벼운 러닝화 또는 해변에서 신는 아쿠아 슈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니멀 슈즈는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푸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고유 수용성 감각과 반사신경을 훈련시켜 균형 감각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맥시멀 슈즈와 미니멀 슈즈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은 나의 발 상태와 용도에 따라 적합한 신발을 선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맥시멀과 미니멀은 하나의 스펙트럼의 양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신발은 맥시멀과 미니멀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같은 구두라도 상대적으로 맥시멀 슈즈에 가까운 것이 있고 미니멀 슈즈에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운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많이 걸을 때는 밑창이 두껍고 발이 보호되는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발 뒤꿈치나 앞꿈치에 통증이 있을 때도 맥시멀에 가까운 신발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발의 통증이 상당한 수준인데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할 때는 밑창이 약간 둥그렇게 생긴 신발을 신어보세요. 신발이 어느 정도 저절로 구르기 때문에 그만큼 발이 덜 꺾여서 편안한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이 아프고 많이 걷는 게 아니라면 푹신하고 부드러운 신발이 좋습니다. 많이 걷지는 않지만 오래 서서 일하는 경우에도 푹신한 신발이 좋습니다. 단 지나치게 푹신한 신발은 약간 흔들거려서 균형을 잡기 위해 나도 모르게 계속 힘을 쓰게 되어 오히려 피곤할 수 있습니다. 발 컨디션이 괜찮고 많이 걷는 게 아니라면 풋코어를 자극하고 발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미니멀에 가까운 신발을 선택해 보세요. 신발 바닥이 얇은 만큼 바닥이 더 잘 느껴지고 노면 상태에 따라 균형을 잡기 위해 발가락 하나하나에도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걸을 때마다 발가락 관절도 더 많이 꺾이고 족저근막과 풋코어 근육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미니멀 슈즈를 신으면 맨발로 걸을 때와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발걸음에 보다 가깝게 걷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미니멀 슈즈에 도전하는 거라면 걷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며 신는 게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니멀 슈즈를 신고 걸으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고 금방 발에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발이 신발에 의존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걷게 해주는 발 건강 관리 비법.
족저근막염을 낫게 하는 발바닥 스트레칭.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며 온갖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낫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스트레칭은 열심히 하셨어요? 스트레칭 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나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문지르는 흉내만 냅니다. 족저근막염 치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만 제대로 하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저절로 호전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비싼 치료를 하더라도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낫지 않거나 잠시 좋아졌다가 금방 재발합니다. 우선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합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는 족저근막이 뻣뻣하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평소 스트레칭을 잘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자고 일어나거나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발바닥은 편안하게 약간 오그라든 상태가 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체중을 싣고 걸으면 발바닥이 늘어나면서 족저근막이 양끝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면 족저근막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염증과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손상된 조직은 가만히 있으면 염증 반응을 거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만 문제는 족저근막염에 걸렸어도 걷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이미 손상된 족저근막에 추가적인 미세 손상과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잘 낫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족저근막염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족저근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걷더라도 잘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하지만 뒤에 나오는 종아리 스트레칭과 풋코어 근육 강화 운동도 반드시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족저근막 스트레칭 1.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린다. 2. 같은 쪽 손으로 발가락을 말아쥐고 발가락 관절이 위로 꺾이도록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긴다. 3. 반대쪽 손으로는 발 뒤꿈치를 잡고 밀어낸다. 4. 종아리 아랫부분과 발바닥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약 20에서 3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5. 발가락이 꺾인 상태에서 발바닥에 팽팽하게 느껴지는 굵은 힘줄 같은 조직을 만져본다. 그게 바로 족저근막이다. 족저근막이 팽팽해진 상태에서 뒤꿈치에서 앞꿈치 방향으로 압을 가하며 문지르듯이 족저근막을 늘려준다. 10에서 15회 정도 쭉쭉 밀어준다. 6.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한다. 공 굴리기 운동 1. 앉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발바닥 아래에 골프공이나 테니스공 또는 드링크병을 놓고 발바닥으로 굴린다. 2. 발바닥 전체를 공 위에 굴리면서 지압하듯 약간의 압력을 가해 스트레칭한다. 3. 각 발마다 약 2에서 3분간 수행한다. 김범수 교수의 Q&A 톡톡. 발바닥을 문지르니까 아픈데 계속해도 되나요? 스트레칭을 할 때 족저근막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통증이 있는 것은 족저근막이 비정상적으로 뻣뻣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족저근막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라면 아프지 않습니다. 스트레칭할 때 발바닥이 아픈 정도가 약간 아픈 정도이거나 참을 만한 정도면 계속해도 됩니다. 너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통증이 줄어듭니다. 만약 족저근막염에 걸려 심하게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면 며칠 동안은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땐 많이 걷지 않는 게 좋고 필요하면 소염 진통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 너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을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스트레칭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기 전에 침대에 걸터 앉아서 발바닥 스트레칭부터 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수시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볼 때나 일하다가 잠깐씩 쉴 때 등 틈나는 대로 많이 해주세요. 특히 많이 걷거나 달리기 하기 전에 반드시 발바닥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뒤꿈치뼈에 가시가 자랐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족저근막염이 만성적으로 있으면 뒤꿈치뼈 바닥 쪽에 가시처럼 뼈가 자라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시 극자를 써서 골극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족저근막이 잡아당겨서 뼈가 자라난 거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골극은 끝이 뾰족하게 생긴 모양 때문에 발바닥 통증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나 통증과 연관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통증을 없애기 위해 골극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극의 유무와 상관없이 통증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에 꼭 필요한 풋코어 강화 운동. 대부분의 족저근막염은 스트레칭만 열심히 해도 좋아지지만 잘 낫지 않는 분들 중에는 풋코어 강화 운동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좋아졌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풋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근육이 약해진 만큼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근육이 약해져서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절대적인 부하가 증가하면 결국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풋코어 근육을 길러서 족저근막으로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족저근막염을 낫게 하는 중요한 근본 해결책입니다. 발가락 웅크리기 운동. 1. 의자에 앉아서 바닥에 수건을 펴놓고 두 발을 올려놓는다. 2. 발가락을 천천히 구부려서 수건을 움켜쥔다. 발바닥은 쥐어짜듯이 최대한 웅크린다. 3. 발바닥이 조이는 것을 느끼면서 10초간 유지한다. 4. 발가락을 천천히 펴면서 수건을 내려놓는다. 이때 발가락을 위쪽 방향으로 신전시키면서 최대한 발가락 사이사이를 벌려준다. 5. 개구리 발가락처럼 발가락 사이를 쫙 벌린 자세를 10초간 유지한다. 6. 움켜쥐기와 펴기 동작을 10에서 15회 정도 반복한다. 팁. 1세트에 10에서 15회씩 3세트를 아침 저녁으로 수행한다. 한 발씩 해도 되고 수건 없이 해도 된다. 수건 없이 할 때에는 발로 주먹을 강하게 쥐는 듯한 느낌으로 수행한다. 김범수 교수의 Q&A 톡톡.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발가락에 쥐가 나는데 괜찮을까요? 운동 중에 발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뭉쳐서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멈추고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165쪽을 참조해서
족저근막 스트레칭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발에 쥐가 나는 것은 평소 사용하지 않아 약해진 근육이 자극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가락 웅크리기 운동 전후로 항상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발의 근육이 강화되고 유연성이 향상되어서 이런 증상은 없어지게 됩니다. 발이 아프면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 이유. 발이 아플 때 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의 단축 또는 뻣뻣함이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종아리와 발은 서로 이웃사촌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아리나 아킬레스건이 문제가 되는 건 뻣뻣하고 긴장되거나 단축되었을 때입니다.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충분히 이완되고 유연해야 발이 부드럽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짧거나 뻣뻣해서 발 뒤꿈치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 발목이 충분히 위로 젖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사용하면 발에 많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뻣뻣하면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중족골통, 평발, 발목 불안정성 및 접질림 등 다양한 발 질환이 유발됩니다. 발이 건강하려면 풋코어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종아리의 유연성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유연해야 할까요? 힘을 빼고 누워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진찰자의 손으로 발목을 위로 꺾었을 때 발목이 90도 위치보다 10에서 20도 정도까지 부드럽게 더 젖혀져야 정상입니다.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유난히 종아리가 굵고 단단하거나 알이 배긴 분들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근육이 커 보이니까 좋아하고 여성분들은 종아리가 굵어 보인다고 싫어하는데요. 이런 경우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의 단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뻣뻣하여 발목이 부드럽게 젖혀지지 않고 체중이 충분히 앞으로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걷게 되면 종아리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종아리 운동을 하지 않고 걷기만 해도 종아리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아리의 알을 줄여서 날씬한 다리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겐 종아리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하면 걸을 때마다 더 큰 힘이 작용하게 되고 누적되면 여러 가지 발 질환을 유발합니다. 우선 뒤꿈치 쪽에 가장 흔한 게 족저근막염입니다. 종아리가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질수록 발바닥은 늘어나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은 더 찢어지기 쉽겠지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는 발바닥 스트레칭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종아리까지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평발이 있는 경우는 종아리의 강력한 수축이 발바닥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치를 더욱 낮아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휘는 후족부 외반 변형도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팽팽한 상태로 과사용되면 아킬레스건 자체에도 염증이나 퇴행성 변화가 생깁니다. 또는 아킬레스건이 자꾸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아킬레스건과 뒤꿈치 뼈가 만나는 곳에서 고드름 맺히듯이 뼈가 자라기도 하는데 이 역시 아킬레스건염의 증상입니다. 종아리가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질수록 앞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족부 질환도 생깁니다. 앞꿈치가 많이 눌리니까 굳은 살이나 티눈이 계속 생기고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들이
앞꿈치 아래에서 짓이겨지기 때문에 찌릿찌릿하거나 화끈거리는 지간 신경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종아리가 뒤꿈치를 강하게 들어올릴수록 발볼은 점점 더 퍼지는 힘을 받기 때문에 발볼이 넓어지고 무지외반증, 소건망류, 중족골통 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앞꿈치 통증을 줄여주는 종아리 스트레칭. 앞꿈치가 아프거나 화끈거릴 때는 발 앞부분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줘야 합니다. 덜 눌러야 통증과 화끈거리는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압력은 여러 가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유연한 정도에 따라 가해지는 압력이 다릅니다.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는 것은 앞꿈치의 통증과 굳은 살뿐만 아니라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평발, 무지외반증 등 다양한 족부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와 다리 뒤쪽을 늘려주는 것은 발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벽을 이용한 종아리 스트레칭. 1. 양손으로 벽을 잡고 한 발은 앞으로, 다른 한 발은 뒤로 뻗는다. 팁. 책상이나 식탁을 잡고 해도 된다. 2. 두 발은 11자로 반듯하게 하고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상체를 세우고 앞쪽 무릎을 구부리고 뒤쪽 무릎은 편 상태로 엉덩이를 앞으로 민다. 이때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4. 뒤쪽 다리의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20에서 30초간 유지한다. 팁. 이 운동은 무릎 위에서 시작하는 비복근과 나머지 종아리 근육들을 함께 스트레칭해주는 동작이다. 5. 이번에는 뒤쪽 다리의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면서 눌러주는 느낌으로 수행한다. 이때 발 뒤꿈치는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6. 종아리 아래쪽 깊숙이 위치한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20에서 30초간 유지한다. 팁. 이 운동은 비복근을 제외한 나머지 종아리 근육들을 더 집중적으로 스트레칭해주는 동작이다. 계단에서 무릎 구부리고 하는 종아리 신장성 운동. 1. 계단의 앞꿈치로 선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시작한다. 2. 무릎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까치발을 들고 한 발로 천천히 뒤꿈치를 내리는 동작을 수행한다. 팁. 무릎 펴고 하는 종아리 신장성 운동과 동일한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한 세트에 15회씩 3세트를 아침 저녁으로 수행한다. 체중을 버티면서 종아리를 천천히 늘려주는 운동을 종아리 신장성 수축 운동이라고 합니다. 신장성 수축은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쓴다는 뜻인데 근육 손상을 줄이면서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키우고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이 운동은 특히 만성 아킬레스건염이나 아킬레스건병증에 효과가 좋은데 스웨덴의 정형외과 의사 알프레드손이 처음 보고하여 알프레드손 운동법이라고도 합니다. 아킬레스건병증이 있는 분들이 이 운동을 3개월 동안 매일 꾸준히 하면 종아리가 튼튼하고 유연해져서 아킬레스건염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계단에서 뒤꿈치를 내리고 힘을 빼고 있는 것은 꼭 병이 없더라도 피곤한 다리를 풀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도착할 때까지 뒤꿈치를 내리고 있는 것도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팁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